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GS 2기가 시작이 됐네요. 시작이 됐는데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알던 분도 뵙고 있고 한데 다 이름은 다 들어보거나 그 전에 1기 때 시험지를 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첫날은 조금 긴장해요. 여러분 GS 1기 첫날 강의 들으셨겠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되게 좀 힘들어 했어가지고 아마 2기 첫 번째 강의도 좀 긴장한 상태로 하게 될 텐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웃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그 긴장을 완화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거 오늘 모의고사 본 거를 그 피드백, 그러니까 해설을 하기에 앞서 첫날이니까 저희 GS 2기의 컨셉이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기는 6월까지잖아요. 4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중간에 1차 시험이 있긴 하지만 이때가 그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이 확보되는 기간이에요. 3기 되면은 그때는 거의 멘탈 싸움이거든요. 멘탈 싸움이어서 물론 그때도 계속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여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다 모든 반들이 다 주말로 쫙 몰아졌을 때 그때 개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때 텐션을 올리셔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의 소개 먼저 좀 보면요. 강의 소개 50점 모의고사 작성, 개념 복습과 생각하는 훈련, 피드백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써놨잖아요. 50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오셔서 하시는 건데 그 모의고사를 보실 때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되게 좀 물론 다 진지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간 제공하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스터디할 때도 사실 스터디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강사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하셔서 50점 모의고사를 충분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개념 복습과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개념 복습이라는 것은 연기나 1기 때처럼 엄청 상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문제의 답안 형태를 같이 보면서 개념을 복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것들은 반드시 개인 공부로 채워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최대한 많이 하겠지만 분명히 빈 구멍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기 때, 1기 때 했는데 2기 때는 이렇게 살짝만 하고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개인 공부로 해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훈련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걸 뽑아내는 또는 혼자 개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훈련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잘하자 그런 걸 훈련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피드백은요, 제가 좀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말반이어서 주말엔 다들 바쁘시니까 근데 평일에도 제가 법인 일을 하고 있어서 평일에 이렇게 쉽게 오진 못해요. 쉽게 오진 못하지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직접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제가 받을게요. 그냥 수시로 필요하시다 이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유선이나 줌 아시죠? 줌 등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은 이제 요 1, 2번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컨셉인데요. 이게 답안 작성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하시게 되는 시즌이잖아요.
하시게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들을 답안에 어떻게 녹아들일지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하는 그 기간이고, 그래서 답안 작성을 형태로 제가 교환을 나눠드리는데 그 형태로 계속적으로 그 답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이제 저랑 같이 그렇게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이나 훈련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얘기는 이렇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 게요. 우선은 실질적으로 저희 수업은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제가 물론 같이이긴 하지만 같이 이제 이걸 해석을 좀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나눠드린 교환과 함께 일기 때 사용했던 이 그 교재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개념을 한번 훑을 거예요. 같이 이제 교환 이렇게 보면서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저희가 9시까지긴 하지만 9시 살짝 넘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시간에 볼 시험 범위나 또는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할 부분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세 구조로 할 거예요. 모의고사 해서 그다음에 개념 한번 훑으면서 교환 공부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 살짝 예습, 이런 세 구조로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GS 2기에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그 준비할 때 GS 2기 때 진짜 막 난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시험에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뭐 지금 당장 답안이 안 나온다 라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경은 지금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제가 데려다 놓고 자, 연기 일기 듣고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열심히 가르쳐 드리면 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답안 작성도 어느 정도 하셨고 개념들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개념만 몰두하실 때가 아니라 GS 2기는 답안 작성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 와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로 이제 노경 스터디를 구하셔서요. 스터디에서 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써보는 그런 스터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만약에 그 스터디를 좀 잡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얘기해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몇 명 모아가지고 좀 스터디를 뭐 따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저한테 스터디 구하기가 어렵다, 스터디는 하고 싶은데 난 못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스터디 하면은 사실상 사람이 만나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좀 걱정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면문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한번 스터디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오픈북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아까 하신 분들은 없었는데요. 오픈북을 하는 것은 당장의 본인의 기분을 되게 막 이렇게 좋게 만들거나 그래 나는 오픈북을 함으로써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위안을 삼으실 수 있지만 전혀 본인들의 뇌에 자극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와, 내가 이거 진짜 모르네 막 이런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하면서 본인을 계속 가다듬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북은 비록 공부는 그 당시에 공부는 될지언정 절대로 시험에 합격과 큰 죄송합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향해야 하는 거다. 비단 노경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오픈북을 하지 않으시는 게 물론 노경에서 지금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시간 내 작성은 쉽지 않거나 아니면은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1차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으니까 1차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1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신 분들은 1차 준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차가 있어야지 2차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반드시 2기에 본인들의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2기 때 무엇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험 다닐 때는 2기에는 엄청 많이 쓸 거다. 나는 답안지를 진짜 많이 쓸 거다 라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2기에는. 그래서 스터디를 막 온갖 스터디를 다 했어요. 온갖 스터디를 다 해서 쓰는 스터디를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이 개념을 어떻게 요리해서 답안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그 뇌의 자극을 계속 주게 되거든요. 스터디를 함으로써. 또는 혼자 하셔도 되고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혼자는 잘 안 되니까 그런 자극들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신선한 자극이 아니라 평범한 자극이 돼서 시험장에서도 평범한 자극으로 풀으셔야 되는 그 문제를 하셔야 한다. 답안을 작성하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시험 보신 것에 대해서 살짝 좀 피드백을 할게요. 그 모의시험 1회 노동 공급 있는 거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번 문제를 다 보는 거예요. 50점, 물론 50점 있고 25점, 25점 있겠지만 한번 싹 다 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시간 투자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또는 내가 어느 부분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지를 미리 확인을 하는 거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을 지금 시험지에서 묻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50점으로 나왔고 소득여가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급 결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음 1, 2, 3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를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2021년 1문에 나왔던 문제하고 논리 구조가 완전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1문에서도 비근로소득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연속으로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리 구조를 제가 이렇게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음 1을 보시고 급여수가 감소할 경우 뭐 이거를 설명하라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어줘야겠다. 25점이니까 내가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이 내가 어디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어떤 건지를 캐치를 하셨어야겠죠. 그다음 물음 2와 물음 3은 결국 위에 있는 일반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은 사실상 계산 문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물음 2하고 물음 3에 15점, 10점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투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좀 약간 조망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안 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물음 1에 보면 시간당 급여세가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의 변화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서 조항에는 단서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며 여가는 정상제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그러니까 임금률이 변할 때, 그러니까 예산선이 회전할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두 가지가 발생되는데 그 서로 간에 어느 효과가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노동 공급을 더 할 것인지 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정해줬구나. 그리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가 소득 효과로 인해서 여가의 소비를 늘릴지 줄일지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이미 정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을 좀 볼게요. 우선 시간당 급여세 감소할 경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겠죠. 시간당 급여세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시간당 급여세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예산선이 임금이 상승됐을 때 노동 공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쓰면 되겠구나 라고 되는 거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급여세 감소의 의미와 대체 소득 효과를 제가 첫 번째 그 목차로 정했어요. 그 목차를 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저는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최대한 이렇게 말씀드려요. 문제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써라.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급여세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체효과, 소득효과 지금 개념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개념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동법이나 뭐 할 때 처음에 의의를 막 써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의의를 쓰는데 그 목차를 그냥 급여세 감소? 그럼 급여세 감소가 무슨 의미지? 그다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 설명을 하는데 이 개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밑에다가 그 로마자 1번에 써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쓸 때 딜레마가 그래프를 첫 장에다가 쓰기에는 너무 작아진다라는 딜레마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의의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한 페이지 다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한 페이지를 나는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시간이 나에게 허용되는 한. 그러면 한 페이지를 다 쓴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냥 그래프를 엄청 크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을 때 오른쪽에 굉장히 큰 그래프가 있음으로써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목차를 최대한 개념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또는 이것의 의의가 뭔지를 내가 써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목차라고 봐야겠네요. 중목차 1번, 2번으로 급여세 감소의 의미와 그다음에 소득효과와 기득효과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긴 했는데요. 쓰긴 했지만 뭐 이걸 한꺼번에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따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낸 사람이 당신이 얘가 예산선이 회전하는지 알고 있니? 회전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발생되는데 이거 뭔지 알고 있니? 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주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 급여세 감소의 의미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된다라는 것은 예산선이 회전한다라는 것이죠. 예산선이 회전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이거랑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 공급의 결정은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노동 공급의 결정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근로자가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효용을 극대화를 하지만 본인의 예산이 제약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제약되는 한에서 최대의 효용을 누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효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효용 함수나 아니면 어떠한 근로자 한 명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무차별 지도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산선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산선이 변화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럼 예산선이 뭐지?가 돼야겠죠. 그럼 예산선이 뭐지? 해서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 예산선은 총 가용 시간에서 근로를, 이게 지금 여가 시간이고 근로를 늘려가면서 시간당 임금률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본인의 소비, 재화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는데 비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총 가용 시간을 모두 다 여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비근로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만약에 총 가용 시간에 여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가 근로를 일정 부분 투입하는 순간 시간당 임금, 기울기죠. 시간당 임금, 기울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내가 소비할 여력 또는 나의 소득이 생겨나는 그런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급여세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금률이 상승된 거구나. 임금률이 상승됐으니까 이렇게 얘보다 더 높은 기울기를 갖는 새로운 예산선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사람은 원래는 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더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똑같이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W는 뭐예요? W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시간당 임금은 다른 말로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여가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비싸진 여가를 소비하기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그러니까 비싸진 여가를 소비하기보다는 근로를 투입하는 그런 대체 효과가 두 개가 발생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란 늘어난 기회집합에 따라 정상적인 소비를 늘리는 효과이다. 여가가 정상적이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답안을 써주신 분 중에 요걸 헷갈리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효과하고 그 대체 효과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의 이게 실제 소득이 변했느냐예요. 실제 소득이 변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지금 임금률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 거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여가의 소비를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효과를 표현할 때는 이 무차별 곡선에서 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이 U 위에서 요랬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어있던 이 기울기에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기울기가 변했다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표현하는 거여서 그 답안지에 보면은, 제가 나눠드린 답안지에 보면은
지금 그래프에 보면은 B에서 C로 이동하는 거 있죠. B에서 C로 이동하는 거. 지금 이게 U1이라는 동일한 효용 위에서 기울기만 여기를 타고 이 U를 타고 이렇게 기울기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동일한 효용 안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 안에서 여가를 근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이게 임금률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소득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러니까 기회의 집합,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여가하고 그다음에 소비, 이 선택 가능한 이 조합들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률이 이렇게 변하는 것과,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 채로 임금률이 변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A에서 B로 가는 거 있죠. A에서 B로 가는 요 형태로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구분해서 생각하실 때는, 그리실 때 소득 효과의 경우에는 임금률이 변하지 않은 채로 기회 집합이 상승하는 형태인 위로 수평이동하는, A에서 B로 가는 수평이동하는 요걸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 채로 또는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 채로 U1을 타고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는 B에서 C로 가는 이 형태를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에 보면은 최초의 근로자는 점 A에서 유제로의 효용을 누리는 근로시간 H제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문제 자체가 시간당 급여세가 감소할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최초로 어떻게 되어 있는 최초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급여세 감소가 됐음으로 인해서 임금률이 임금을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선이 회전한다라는 건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짝대기 바 이렇게 T-W0T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지우셔도 되고요. 저는 TT가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마이너스로 보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으면 이걸 지우셔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구분해보자면, 임금률 상승으로 늘어나는 기회집합에 의해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점 A에서 B로 정상제의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H0에서 H1으로 감소하였다. 그렇죠? 소득효과라는 것은 뭐예요? 본인들의 소득, 나의 소득 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집합이 증가하였는데, 그런 경우에 정상제의 소비는 늘리는 선택을 하고 열등제의 소비는 줄이는 선택을 하는데, 여가가 정상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한편 임금률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의 소비를 줄이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가가 이제 비싸졌다는 거예요. 임금률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여가가 비싸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재화를 소비하지 않고 비싼 재화 대신 대체해서 소득을 늘리는, 소비를 늘리는, 그것이 뭐예요? 근로시간을 늘리는 그런 방향에 그렇게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최적 선택을 점 A에서 점 C로 이동하고 효용은 증가되며 근로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면 25점에 해당하므로 일반론으로 노동공급 결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상세히 설명해 준 것도 좋을 수 있음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5점짜리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25점짜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노동공급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있고 효용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이 뭐예요? MRS하고 W가 같아지는 이 최적 선택 조합 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에서 여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근로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한번 앞에다가 한번 일반론으로 써주면 25점에 맞춘 답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물음 2번.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가서 이건 볼게요.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위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팁은 지금 앞에서 그 노동 공급의 선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근로시간이 변할 때 어떤 노동 공급을 선택할 거냐, 변화시킬 거냐를 물어봤는데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종안의 소득과 여가에 대한 선언은 다음과 같고 뭐 이런 뭐 총가용 시간당 얼마 뭐 이런 것들만 알려줬죠. 그리고 최적의 여가 소득 유보임금 이거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면 얘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의 최적 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뭐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MRS하고 W가 같아진 지점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만약에 해주셨다면 여기서 유보임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15점짜리잖아요. 15점짜리니까 막 일반론을 다시 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임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유보임금을 한번 써주시고요. 그래서 유보임금을 한번 볼게요. 유보임금이란 처음 1시간을 일을 하거나 혹은 초기 부전점에 머물러 있거나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임금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학적으로 초기 부전점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초기 부전점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도 중요한데 자, 초기 부전점이라는 것은 지금 얘 보니까 뭐 있어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320의 투자 수익을 얻고 있대요. 얘는 뭐예요? 비근로소득이죠. 비근로소득. 그럼 비근로소득이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사람의 예산서는 모든 여가 시간을 총 가용 시간에다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의 수익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의? 소비는 320만큼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320만큼의 수익은 있는 사람이에요. 소득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초기 부전점은 2점이 되겠죠. 2점. 그럼 2점이 되면 초기 부전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하면 총 가용 시간이 110이었잖아요. 110이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사람의 가로축 좌표는 110이고 세로축 좌표는 320. 이 점이 초기 부전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유보임금은 당연히 이 점에서의 MRS를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최적 선택 및 유보임금의 결정인데 지금 15점인데 막 문제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유보임금과 최적 선택 제가 1번에다가 쓴 것도 그냥 날려버리셔도 돼요. 이 사람이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당신들이 계산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점수를 사실상 물론 그 로마자 1번 써주셨다면 뭐 1, 2점 내지 가산점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계산을 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5점을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5점을 넣은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잘 하셨을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이게 여러분들이 다 C랑 L만 하시다가 A랑 M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그냥 치환하는 내용을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요, 그냥 헷갈리지 않고 끝까지 MA로 쓸 것 같아요, 시험지에다가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이렇게 써는 거죠. 뭐 아래에서 뭐 앞으로 아니 또는 이하에서는 M을 C라고 하고 A를 L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하자 라고 하고 이제 L이랑 C로 이렇게 쭉 쓰셔도 되겠죠. 근데 이것은 막 이렇게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M이랑 A로 해가지고 막 계산을 틀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첫 번째 총 가용 시간은 T는 110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라고 하지만 세우 시간당 10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 사람 그냥 임금률은 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관계없이 320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의 최적 선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예요? MRS, LC하고 또는 헷갈리니까 여기 M하고 A라고 했으니까 지금 A가 여가잖아요. 그리고 M이 소득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그 완전 풀로 써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 사람의 여가를 한 단위 늘릴 때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소득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뜻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요거 여기서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도출해내면, 이 관계식에서 도출해내면 얘는 뭐예요? MU, A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MUA하고 MUM이 뭔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들 틀리신 것 같아요. 틀리거나 아니면 좀 버벅이시거나. 자, 우선은 이거 볼게요. MUA 볼게요. MUA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MUA는 뭐예요? U라는 놈을 A를 변수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기호 안 쓰고 저는 답안지에 이 기호는 안 썼네요. 기호는 안 썼는데 이거는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쓰기에는 15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안 썼던 것 같은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U라는 함수를 A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그럼 편미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A가 아닌 변수는 다 상수 취급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 지금 곱으로 묶여 있네요.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M이랑 100 이거 다 상수죠. 그러면 저는 머릿속으로 좀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냥 네모 박스 쳐버려요. 박스 이렇게. 그럼 박스 쳐버려요. 그럼 박스 곱하기 A, 박스 곱하기 마이너스 40이잖아요. 얘는 박스 곱하기 A,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박스 곱하기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얘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거면 뭐예요? 얘만 변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1승이니까 뭐예요? 박스만 남고 네모만 남고, 얘네 둘 다 상수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겠죠. 그럼 뭐예요? 네모만 남잖아요. 근데 네모가 뭐예요? 네모 뭐였어요? 이걸로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n-100이구나. 똑같이 밑에도 MUM을 해보자면 얘도 이렇게 되는데 얘도 똑같이 얘를 이제 박스에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헷갈리시면은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얘 변수 아니잖아. 얘 상수잖아. 변수 누군데? 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해서 네모만 남는, 그러니까 A-40만 남는 이런 애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뒤로는 쉽죠? 이 뒤로는 뭐예요? MUA가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M-100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MUM은 A-4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가 지금 문제에서는 세후 임금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인 것을 가지고 이 관계식,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들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좀 더 깨끗하게 밑에다가 쓰면 펜이 어딨니? 그러면 M-100 A-40은 10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양변에다 이렇게 곱하면은 M-100은 10에 A-40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쭉 전개해주면 되겠죠. 전개해주면 M은 마이너스 10A 플러스 1420.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고 효용극타 조건은 요거는 이제 M은 10A 마이너스 3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효용극대화 조건하고 우리가 한 가지 뭐예요? 예산 제약 하에서만이 이 사람이 근로 노동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 제약식은 자, 암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예산 제약식도 그냥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소득을 얻으려면 또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을 얻으려면 뭐랑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당 임금하고 이 사람의 근로시간, 이거 근로시간이라고 할게요. M하고 A니까 근로시간에다가 비근로소득 있으면 비근로소득 더한 게 얘네들을 곱해서 비근로소득 더한 게 이 사람의 소득이야 또는 소비야, 재화에 대한 소비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대로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는 A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T는 뭐예요? L 더하기 A고, T는 L 더하기 A고, 그러면 L은 T-A니까 얘를 대입하면 C는 W에 T-A 플러스 V가 되고 얘는 WT-WA 플러스 V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WA 플러스 WT 플러스 V다. 뭐가 C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T, 그 다음에 W, V 다 집어넣어주면 C라고 했네요 제가. C가 아니라 M이죠 M.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0A 플러스 142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를 1번씩, 그 다음 얘를 2번씩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것들은 답안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보임금은 어떻게 돼요? 그럼 유보임금의 개념은 뭐예요? 초기 부전점에서의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초기 부전점에서의 한계 대체율. 그러니까 초기 부전점에서 한계 대체율은 MRS, AMT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MRS가 아까 뭐였어요? A-40분의 M-100이었는데 초기 부전점의 좌표가 총 가용 시간이 100시간이 아니고 110시간이죠. 110시간이니까 모든 여가가 다 총 가용 시간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여가를 총 가용 시간으로 투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소득은 비근로소득이겠죠. 비근로소득 이렇게 되면은 7분의 22가 나온다. 7분의 22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7분의 22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우선 이 사람 우리가 시험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예산제약 선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선을 그린 다음에 최적점이 되는 것을 먼저 표현을 해주는 거죠. 점 A로, 그다음에 U로. 그다음에 유보임금을 물어봤는데 이 예산선 하에서의 유보임금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부전점인 T 지점에 하나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 T 지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더 낮겠죠. 그러니까 더 낮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MRST가 3.4라고 3.14라고 되게 좀 작게 몇 회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좀 밑에다가 큼직하게 그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계산 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 설명은 밑에 그래프 해석이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꼭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그래프 해석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그냥 쭉 적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래프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한 문장 앞에 번호를 붙였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문장을 짧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냥 제 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제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제 호흡이 좋겠다,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제 호흡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음 3번.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자, 물음 3번. 읽어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읽으면 물음 2와 관련하여 종안이 세금감면 혜택으로 세후 시간당 20을 벌게 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종안의 최적 여가 시간과 최적 소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 세금 감면 혜택으로 20을 벌게 되었다래요. 되었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변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뭔가 예산선이 바뀌는 거구나. 하여튼 예산선이 뭔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효용과 예산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효용 곡선은 사람이 A냐, B냐, C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는 경우는 사람이 2명 이상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문제에 2명 이상 나와야 돼요. 또는 누가 누구보다 여가를 더 선호한다더라, 일을 더 선호한다더라,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보실 때도 막 시험장에서 막 당황하셔가지고 뭔지 모르겠으면 정신을 가다듬고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왔는지 한 명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임금을 조작하거나 예산을 조작했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너무 쉬운 거긴 하지만 항상 저렇게 이렇게 뭔가 개념들을 다 분전해서 생각하시는 그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자, 그래서 세금 감면으로 인한 최적 선택의 계산, 재계산이라고 제가 그냥 바로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점이잖아요. 10점.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개념 설명하고 이러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바로 때려 넣어버리셔라 라는 의미에서 넣습니다. 그럼 계산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때려 넣으면 되겠죠. 때려 넣는데 대신 W만 앞에 건 다 똑같은데 W만 20으로 바뀐 거겠죠. 20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 한번 집에서 계산을 해보시고요. 계산해보시고, 그리고 계산했고 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다가 바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문제 안에, 그러니까 답안 안에 그 그래프 전에 가정을 항상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데 그 가정 생각하느라 시간 쓰시면 안 돼요. 시간 쓰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생각나면 쓰시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바로 그래프부터 그냥 그려버리세요. 실제 시험장 가서 와, 가정 이거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그 1, 2초의 시간도 너무 아깝거든요. 그냥 바로 생각나면 쓰시고, 생각 안 나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근로자는 효용 극대화하려고 하고 예산의 제약을 받고 효용 극대화 조건은 MRS하고 W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요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쓰고 넘어가세요.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점이고 저는 이때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없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래프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위에 계산된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겠죠. 다만 변화가 있는 거니까 예산선이 바뀌는 걸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최초의 A점에서 물론 여기서는 물음 2와 관련해서라고 했으니까 A점을 금방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렸으니까 그냥 똑같이 그려주고 임금률 변하는 거 그려준 다음에 물음 1에서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음 1에서 했던 거 똑같이 소득효과, 그 다음에 대체효과, 그래서 총효과로 인해서 결국엔 여가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도 실제 그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소득은 증가했고 그리고 여가는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그리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효용도 유제로 해서 유원으로 상승했다. 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쓴 이 답안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 모든 것에다가 다 되게 보기 좋게 모든 내용을 다 적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간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물론 이것보다 더 썼겠죠. 더 썼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보다 시간이 남아서 더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걸 더 써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쓰시고 10분을 남기세요. 10분을 남기시고 거기에 보충을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세요. 절대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은 필탈락입니다. 필탈락.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이거 해설은 끝났으니까 이거 다음 거 볼 건데요. 잠깐만 5분만 쉬고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